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방송입니다. 123일 동안 고생했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박수! 네,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파면의 뒷이야기부터 한덕수 만행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피 모셨습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 소장님 그리고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MTV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 먼저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TV가 꾸려지기 전부터 해서 사실 이제 방송을 뭐 만들어 간다고 이제 하실 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이 장소도 휘황찬란하고 네. 아주 귀한 또 이제 사회자분을 또 모시고서 방송을 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 위원장님. 네, 우선은 MTV에 처음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의 대스타인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설레서 참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얘기들 정말 진솔하게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오늘 재밌는 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면입니다. 네, 두 분은 파면 결정 어디서 보셨습니까? 화면 결정 저는 이제 그날 원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게 오후 시간에 잡혀 있었는데 네. 이거 파면 무조건 된다. 이 기쁜 순간을 시청자분들과 또 이제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좀 앞당겨 가지고 네. 화면 선거를 하는 걸 보면서 방송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하셨군요. 네, 예, 어떠셨어요? 뭐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근데 사실 파면 된다라는 확신하고서 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파면 선거 딱 떨어지자마자 네. 진짜 그 같은 패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비명, 네, 환호. 그렇죠. 환호. 네. 네. 혹시 또 울컥하셨습니까? 울컥하죠 당연히. 네. 울컥하고 진짜 만에 하나 정반대 입장에 이제 선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과 우려가 좀 한가득 있었는데 아니어도 또 내란성 탈모에 내란성 네. 불면증 모든 게 다 합병증처럼 온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란성 탈모라니 제가 진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내란성 탈모, 원형 탈모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특별하고 낭만 있게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뭐 여행 가신 거세요? 아니요, 그 전날이 이제 제주 4.3 사건이 4.3 네. 사건 추모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4.3 사건 추모제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당원분들 그날 저녁에 만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관련 당무가 좀 있어서 시간이 딱 이동을 파면 선고가 날 때쯤 시작을 해야지만 네. 이제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제주에 있는 버스 안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유튜브로 함께 시청을 했고 제가 이제 이 한진희 소장님 방송과 함께 했던 한 명입니다. 방송과 함께 거기 방송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네, 제가 네. 함께 하고 있었는데 사실 버스에서도 정말 크게 술렁였을 정도로 그렇죠. 제주까지도 그 바람이 정말 크게 불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사실 당연히 저희는 파면 선거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워낙 그 전까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밭글. 맞아요. 네. 그 밭글들도 사실 지금 요즘에는 그게 너무 오염이 돼서 맞습니다. 네, 정말 누가 뿌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그렇죠. 그 밭글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밭글들이고 찌라시들이었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4대 4라는 둥. 그렇죠. 고성이 들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파면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네.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이런 것들을 보면 혹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약해져요, 막. 괜히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개냐. 그렇죠. 예, 괜히- 구속, 취소 막 이런 거. 네, 그렇잖아요. 네. 괜히 그러니까 찌라시로만 돌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솔직히 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파면 그렇죠. 선고가 잘 나와서 아직도 그 버스를 타고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그 벚꽃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결정문이 명문이라고도 또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쓴 글이다라고 하셨고 또 한인섭 교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마디마디마다 다 짚었다. 완벽하다.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결정문 보면서 기억에 남는 문구라든지 뭐 구절 있었습니까? 사실 모든 문구가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이 어떤 문구가 기억에
맞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전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87년에 이제 개헌을 하면서 헌재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그 존립의 의의 자체가 다시는 이 땅 위에서 군부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존재의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또 이제 한준호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 헌법 이제 1조 1항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2항에는 이제 그 모든 권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주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헌법의 시작부터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특정을 해놨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헌법 그 조항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의 개념으로 이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간 사실 이러한 나라의 어떤 근간이나 권력의 주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찌보면 아주 정말 제멋대로 날뛴 무도한 이 권력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의미가 더욱더 간명하게 아주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의미도 있고 또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그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파면 선고문 읽으시는 그 문영배 재판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딱 내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을 단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 여기 윤석열이죠,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들 이 파면 선고 전에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뭐 민주당의 입법 폭거다, 뭐 아니면 탄핵 남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뭐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한 자리잖아요. 가장 최고 책임자에 있는 자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돌렸던 그 윤석열의 모습을 너무 정확히 헌법재판소에서 찝어줬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렇지 라는 생각이었고, 윤석열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손으로 몰아냈고 자기 손으로 소위 말해서 말아먹었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헌법재판관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정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노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윤석열의 어찌 보면 정치력도 전혀 없고 여당은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를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좋은 결과까지 왔다라는 반증이 담긴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보통의 언어로 작성된 결정문이었다라는 네. 것을 정말 크게 공감하는 영역이 뭐냐면, 사실 이제 검사의 뭐 공소장이라든가 판사의 어떤 판결문이라든가 이게 일반의 언어로 이제 작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 대리인이 없으면 애초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뭐 법률이 어려워서라든가 또는 뭐 판사 검사가 그 하나의 어떤 법을 자신들만의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 또는 기득권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좀 충격적이게도 이제 판사 검사들의 국어 능력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었을 정도의 그 국어적 어떤 능력, 뭐 해설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나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뭐야 니들도 할 수 있었네 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통의 언어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동도 2배, 3배, 그리고 이 헌재의 좀 더 진일보한 면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통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통 판결문에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정말 충격 아니었습니까?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었죠. 이 말을 그대로 썼구나.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을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또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은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해자지만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이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윤석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느꼈어요. 네. 군경 그다음에 동원됐던 경호처라든지 다 약간 이런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은 들었어요. 국민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만한 판결이었다라는 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요. 어찌 보면 사실 지난번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판결문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국정농단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K스포츠 미르재단의 네. 비위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형사상의 판결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내용이었다면 사실 이번 계엄과 내란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그 문제와 공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마저도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쟁점들을 명확하게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라는 걸 일반 국민들에게도 너무 명확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명문적인 판결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기류의 변화도 있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뭐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평의 뭐 절차가 되게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좀 쟁점적으로 까다로웠던 박근혜 탄핵 심판 때만 하더라도 91일이 걸렸는데 네. 아니 5가지 위헌 사항이 매우 명확한 명백합니다. 사안인데도 네. 불구하고 110일이나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또 뭐 밖글이 돌면서 아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여러 이제 음모론도 퍼지고 했었지만 정작 이 선고가 되고 주문이 이제 읽혀지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일반의 언어로 쓰기 위해서 뭐 심사숙고하느라 좀 늦어졌나 보다. 그 정도의 명문 맞아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70%를 넘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고가 난 이후에는 승복하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81%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야, 정말 한심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민의 범주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지지자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승복의 메시지라든가 또는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화합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극우 지지층의 준동을 어떻게든 좀 잠재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은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형사 재판이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자신을 지지하는 그 한 줌의 그 지지층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대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는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됩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네. 더 라고 강한 말씀하셨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원장님은 네.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은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 있겠죠. 네, 어찌 네. 보면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밀어졌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판결문 내용 중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았던 내용을 이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요한 골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뜻만을 고수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커졌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고 맞습니다. 본인의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유시민 작가께서 굉장히 명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게 결국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직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랑은 직을 달고 있다가 파면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 윤석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말하고 끝을 냈던 그런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하는
중차대한 자리를 이런 사람에게 국민들이 맡겼던 내용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도 전 들었습니다. 자, 파면된 윤석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혀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우가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호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분노가 더해지는 부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가 뭔데 관저에 아직도 남아 있냐? 맞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건지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11일 네. 오후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파면된 이후에 변호인단을 불러서 관저에서 만찬을 하지 않나? 나경원 의원을 불러다가 뭐 차담을 하지 않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국민적 혈세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의 분노를 더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어쨌든 윤석열의 이 형사법상의 퇴거 불응에 대한 부분도 네.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출된 막대한 국민 혈세에 대한 것도 본인이 이제 메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 11일 날 나온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변호사시니까 잘 알 수도 네. 있는데 그 대통령 관저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설치한 국가기관, 그렇죠. 국가의 건물 아닙니까? 네, 네. 국유재산이고. 네. 근데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임대료 청구나 이런 거 못 하는 건가요? 무단으로 점거하고 무단 있는 점거라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권 설정을 해도 그에 대한 임차료는 계속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얼마씩 그렇죠.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 소송 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수 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내쫓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본인이? 예. 네, 그게 이제 2022년 5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인이 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네네네. 5월 10일 0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이 거기서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나가서 모처에서 서울에 있는 뭐 호텔이었겠죠. 모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 취임식 참석하시고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아니 임기 마지막 날에 호텔로 내쫓겨서 잠을 이루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렇게 내쫓겨서 잠을 자는데 전 가장 이제 충격적인 멘트는 그 당시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발언으로 기억을 해요. 네, 뭐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청와대 개방은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 윤석열이 홀대했던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윤석열 본인은 정작 나가지 않고 계속 관저에서 버티다가 11일 오후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얼마나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저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좀 명확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권력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정상적인 힘을 과시를 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수사라든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좀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지자를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여전히 좀 띄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 소위 밑밥을 깔았던 게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박근혜도 퇴거할 때 이틀 동안 그 미뤄졌던 이유가 결국 경호동 안에서의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건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결국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경호 장비나 경호 인력도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관저에서 나오는 시간을 좀 지연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역시나 그 예상을 한치도 치도 어긋나지 어긋나지 않고.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권 초기 때 보게 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약 한 6개월 가량을 온갖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이 출퇴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맞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경호 인력들은 그 안에서 뭐 경호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넘어가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경호를 핑계대고 안 나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경호처에서 전직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전직 대통령 경호팀을 만들어서 명단을 올렸는데 그거를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원래 전직 대통령 경호팀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현 권력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지 전직 대통령 따라가고 싶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행팀에서
해서 가서 의리상 1년 정도 있다가 오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화가 난 거죠. 왜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나를 막아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호 부장의 휴대폰에서 김건희가 야, 총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 나는 내가 갖고 있었으면 뭐 이재명 쏘고 나도 죽었다. 이런 얘기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아주 그냥 그 전에 있는 경호팀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명단을 다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수행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행인 거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댓글에 순장될 보면 뻔했는데. 네. 댓글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을 부과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퇴거하지 않고 지금도 뭐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퇴거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것도 네. 지금까지 뭐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정부니까요. 맞습니다. 네, 내일 모르는데 저는 이걸 언론이 받아쓰는 것들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느낀 게 11일과 함께 반려동물 11마리가 함께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뭐 아크로 비슷하든 뭐 어디든 이동하겠죠. 네. 반려동물이 11마리와 함께 이동한다는 걸 계속 쓰는데 물론 한두 번 정도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눈길을 끌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니까 할 수 있다라 손 치더라도 반려동물 11마리라는 이야기로 그게 시선이 뺏겨서 이게 정말 희화화되거나 하면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죠. 논점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파면이 된 자연인 신분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남의 거예요, 집에 들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통령이 살았던 네. 곳이라는 굉장한 상징성이 담긴 건물인데 그곳을 자연인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반려견 11마리랑 이동해야 되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닌데 언론은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파면 국면에도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자유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쪽에 말도 안 되는 글들만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었던 그 작태를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네. 지금도 또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논점을 얘기하면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참 이 내용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관저를 나올 때 또 메시지를 낼까요? 관저 나올 때의 메시지를 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국면마다 네. 결국 이제 존재감 과시. 존재감 과시가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검찰에서는 뭐 수사가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내란 혐의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네. 수뇌부도 그렇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자의 결집과 플러스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메시지를 언플을 통해서 이번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앞서서도 이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향후에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나오는 그 시점에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을 배제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오면서 그 앞에 또 이제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있을 있을 수 거잖아요. 있고 거기서 또 손을 흔든 한번 그렇죠. 날리겠죠. 나 아직 살아 있어. 네. 그리고 그다음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네, 한번 흔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나경원이 가서 독대를 했다는 등 누가 전화를 했는데 힘내라고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트 그 지지자들이 그 민심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써먹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봐야 되는 게 내일 뭐 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 있는 국민의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갈 거라고 갈 것 생각합니다. 같고 윤상현 갈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또 퍼포먼스를 하시지 않을까. 그쵸. 아니 오늘자 기사도 보게 되니까 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의 과정에서 본인 대선 출마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점지해준 사람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런 의도를 담은 가지고 메시지를 있죠. 냈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네. 그게 뭐 나경원 의원 측에서의 언플이 일지 아닐지는 네. 그거는 뭐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의 성격, 그 행동 패턴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안 그래도 네.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이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앞에서 그 그 앞에서 하나요? 혹시 할 수도 혹시 눈물쇼 할까요? 그 아니면은 앞에서 찰카 이러면서 자연인 윤석열이 손을 들어주는 퍼포먼스를 할지도 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민주당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요 머리가 나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런 얍삽한 머리는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장 관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어장 관리하면서 충성 경쟁 경쟁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주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시키도록 똑똑했으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안 똑똑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나온 이후에 윤석열은 뭘 하게 될까요? 이제 일단 형사재판 좀 받으러 다녀야 되고 수사도 좀 들어갈 텐데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수사 기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명태균 수사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착착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검찰이 과연 잘 해줄 것인가? 그리고 경찰도 잘할 것인가? 또 공수처는 지금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결국 전 상황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네.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곳곳에서 좀 드러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라든가 또는 이제 그 관저 만찬이라든가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성을 보이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수사와 형사재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좀 또 부담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근데 윤석열은 이미 그러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 소위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경험을 한번 해본 바가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과 본인 처가 그리고 이제 아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그 위법적 사항이 드러났던 시기에 검찰총장직을 벗어 던지고 대선에 출마를 했었던 그 의도에도 결국 이 정치적 쉴드를 가지고서 그 위법 사항들을 네. 덮어보겠다 네, 이런 네. 의도로 출마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걸 한번 맛본 입장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다르지만. 불구하고 윤석열 성격과 행동 패턴으로 네. 보면 본인은 아직 검찰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들 있을 것 여전히 같아요.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라인이 살아 있다. 그리고 다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내가 시키고 부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 같아요.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음번 후보자를 정하게 되는 수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라든지 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명태균 수사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아예 기소돼서 구속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파면된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근거 자체가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지층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언제 한 번은 어느 순간은 본인을 찔렀던 이 명태균이라는 칼을 다른 후보들한테도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을 움직여서 그런 내용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어쨌든 왜냐하면 맞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휘하에 움직였던 검찰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찌르고 이 사람은 덜 찌르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뭐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더 크게 불거져서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살게 됐을 때 추후에 뭐 이제 사면 같은 걸 노린다던가 이걸로 딜을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파면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검찰을 움직여서 명태균 수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명태균과 뭐 김영선 그리고 강혜경 씨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김건희와
윤석열의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완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피의자이자 참고인들이거든요. 예, 그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면 선고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윤석열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40명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윤자와 무균자로 나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명태균이 묻은 자, 묻지 않은 자로 나뉜다. 네, 근데 안 이런 묻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그래 그럼 내가 한 달 만에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약간 과장과 이런 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또 휴대폰에 너무나 증거가 또 빽빽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강혜경 씨가 몇 기가더라 하여튼 굉장히 큰 어쨌든 엄청난 내용의 그 PC를 또 포렌식을 해가지고 요걸 또 네. 네, 민주당에다가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같이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핸드폰이 공개가 됐을 때 나올 만한 뭐 녹취록이나 뭐 이제 누구랑 전화하고 누구랑 연락했는가에 대한 내용, 뭐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캡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분이 이제 관측을 하시는 게 거기서 어떤 이력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어떤 방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채용되고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누군가와 엮여 있는지가 줄줄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을 보고서 수사의 진척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계속해서 무언가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기 대선. 네, 조기 대선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장미 대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출마 선언이 시작되었는데요. 누구 나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뭐 경기도지사라든가 네. 또는 저기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좀 이게 출마를 할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의외로 김부겸 전 총리가 좀 빠르게 불출마 선언을 그렇죠. 했죠. 네네. 뭐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좀 대선 출마의 의지를 갖고 나올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았죠. 네. 아직 룰이 정해지진 않았고 선관위원 발족을 했습니다. 네, 박범계 네. 의원님으로. 네, 오늘 아마 경선 룰이 결정이 되나요?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힘에서도 우후죽순으로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거 참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요. 20명?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 13용이다, 뭐 18용이다, 뭐 20용이다 이렇게 왜 다 용으로 쳐주는 거예요? 다 합쳐봤자 용자 지지율이 지지율이 40도 안 되지 않나요? 다 저는 기본적으로 합쳐봤자 이분들 내용을 다 실어주는 것도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는 전파 낭비다.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약간 이런 분들은 다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누구 왜 몇 명으로 그냥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럼 다른 분들 너무 속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평등하게. 뭐 이제 네. 이정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단체장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이분들이 될 거라고 될 생각은 거라고 안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렇죠. 어쨌든 네. 이 판 안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번 지지난번 대선에서 당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네네. 아무도 후보를 나올 만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해서 당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당을 네. 재건했다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20명.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제 역사로부터 배우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연 그게 유효했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근데 네. 그 정치인들은 뭐 본인 상 말고는 다 좋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얘기 신문에 나오는 게. 나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이목이 좋든 싫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인지도를 높이기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했죠. 출마 선언을 네네, 국회에서 국회 한다고. 분수대 앞에서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분 전에 했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세울 대선 후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4분 오열돼서 이거 와해된 그 상황. 그러니까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는 그 지경에 이른 사실 식물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본래 좀 멀쩡한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게 내란의 혐의가 같이 묶여 있는 정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네. 사실 뭐 어떤 그 당 안에서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내세울 후보가 정말 많다 이런 거를 인식시킬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가끔의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현실 안에서는 당심과 민심에 대한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네. 사람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잠룡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결국 자신의 승천 욕심밖에 없는 네. 이 잡용만 늘어나고 있다. 용 이런 본인이 좀 생각이 듭니다. 승천을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봉건우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도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기회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그런데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국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공감하는 바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위원 정당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해산되어야 할 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으로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것만큼 뻔뻔한 일이 어딨느냐라는 네. 생각이고 저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댓글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 1차가 이제 민심 100%,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선거인단이 100%고 2차가 당원 50%, 민심 50% 네.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게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과정에서 신천지라던가 그런 종교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부분들이 사실로 네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 당원으로 신천지나 종교와 연관되신 분들이 많이 가입해 있어서 그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100%의 민심으로 간다라는 여론조사, 것은 100% 특히 여론조사, 선거인단. 100% 선거인단으로 간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종교 세력의 개입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될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거기서 4명의 후보를 추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4명의 후보 정도로 추려졌던 후보들을 누구를 이제 1위 후보로 결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힘이 그렇게 많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모수는 동일한데 후보가 많게 되면은 쪼개지는 파이로 나눠지면은 표가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어느 한 후보만 밀어줬을 때 이 사람을 적어도 4위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윤석열이 신천지와 검찰 이 두 가지 칼을 들고 휘둘러서 국민의힘과 이제 이번 대선판을 또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자,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의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2차, 3차는 선거인단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어차피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겠지만 뭐 국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또 정말 무슨 신천지나 종교 집단에서 누군가를 띄워주기 위한 어떤 여론 조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대하 빌딩이 그렇게 명당짜리인가요? 옆에 있는 데죠. 이거 바로 옆에 바로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빌딩이 더 명당짜리 아닌가요? 잠깐만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선거 사무소를 여기다 꾸리기로 했고 네,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있는 이 빌딩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선거 사무소를 꾸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있는 대하 빌딩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꾸린다고 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100% 플래카드 갖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플래카드를 그 건물 전면에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잘 보이는데 붙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경찰을 하다 보니까 특히 시골에는 서울에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곳에 많이 선거 사무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시골에는 딱 눈에 잘 띄는데 거리 이런 데 맞아요. 해야 그런데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막 나왔을 때
같은 사무실에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00시부터 플래카드를 달 수 있다 이러면 다 이렇게 들고 있는 대기하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 얘기가 돼 있죠. 요까지는 네가 쓰고 요까지 내가 쓴다. 근데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신고가 들어와요. 네, 저 이거 다는 날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될 것 대학교에서의 같습니다. 경쟁이 참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안 그래도 콩가루인 정당에서 이제 네.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면 그것도 참 볼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팝콘 각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대합 빌딩.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대통령 붙여주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했더니 본인이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아요.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 솔직히 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했더라고요. 저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요? 네. 정말 이제 보면은 진짜 일부러 이랬나?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싸우자는 거죠. 네, 임명한 사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배치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네, 정말 국민 눈치를 안 봐도 이렇게 안 볼 수가 있느냐 네, 하는 생각인 거고 계속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지금 이 예민한 국면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면 네. 이 시기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의 말을 뒤집어서 굳이 임명을 강행하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됐죠. 그렇죠. 지명하면 안 됐죠. 네, 네. 네.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과는 달라요, 그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소극적인 그냥 현상 유지만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그 이유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아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지난번에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된 건 최상무 권한대행 때 이제 두 분만 임명이 됐던 건데 네, 네.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기 전에는 세 명 다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셋 다 안 했었죠.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이제 대통령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바다라는 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때는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5인 체제를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게끔 해서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웠으면서 네. 이제 와서는 갑자기 임명하고 심지어 대통령 몫의 추천까지도 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이제 뭐 결국 파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이 본인의 관점에 네.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네. 진짜 아무리 이제 상식을 벗어난 예측 불허의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설마 하니 임명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정말 이 어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것 이건 저도 역시나 예측을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뭐 봉건우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지난 12월에 보면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계선 그 조한창 두 이제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미루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한덕수가 한입갖고 이제 두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 이 상당히 어떤 자아분열성 이야기 그리고 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스스로의 입장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그 뒤에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 추론으로 연결될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46년지기 친구인 네. 것 플러스 지난 그 안가회동. 10월 4일이죠. 네. 안가회동 4인방에 그렇죠. 속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면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서 이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의중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자신의 사람들로 알박기를 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라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중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임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명을 했죠. 지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본인은 탄핵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마 곧 탄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위헌정당 심판을 두려워하는 피하기 것이 위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심지어 내란 피의자잖아요. 이완규 네, 네. 소장은 실질적으로 그 기존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던 그 피의자로서 지금 내란 동조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 내란이라는 내용에서 절대로 본인이 벗어날 수는 없는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 내란이라는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과연 그 내란과 계엄의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있었고 혹은 방치 내지는 동조한 것이 있었느냐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란으로 묶이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네. 결국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국민들은 다 예상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8대0 파면 선거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아 진짜로 이렇게 가면 8대0 진짜로 이렇게 가면은 위헌정당 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네.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니냐. 아, 우리 이런 편을 생각입니다. 여기다 심어놔야 되겠다. 그렇죠. 네. 억척스럽게라도 이렇게 해놔야 해산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벼랑 끝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덕수가 본인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번에 이 헌법재판관을 정말 이 위헌적으로 임명하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했을 때부터 자신 스스로가 난가병에 좀 걸려 있는 것 네,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내가 대통령 될 차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한덕수 뭐 권한대행을 이제 대선 출마를 해달라라는 그런 맞아요. 의중을 계속 좀 네.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언론 플레이 자체가 사실 한덕수 대행의 의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의 향방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좀 맛보기로 좀 몇 가지를 네. 좀 던져보고 간 보는 거죠. 네. 간본 다음에 지금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덕수한테 쿡쿡 찔러서 야 이번에 이완규 내 친구 좀 거기다 넣어줘. 그게 국힘도 사는 길이야. 대신 너는 탄핵 되겠지만 내가 나중에 내가 너를 밀어줄게. 밀지 안 밀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장으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자 이완규가 특히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어떤 점이 또 구체적으로 문제일까요? 이 이완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정말 야 검사스럽다. 저렇게 싸가지가 없구나. 그때 고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시죠? 라고 물은 사람이 바로 이 이완규입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제가 경찰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이완규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정말 아주 궤변을 창의적으로 늘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각자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데요.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이거였어요. 검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경찰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게 논리였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왕족이니까 네가 우리 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면 너도 왕족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본인이 왕족도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검찰에서는 그거를 논리랍시고 이제 매우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검사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때부터도 야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되더니 승승장구해서 법제처장이 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된다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란 세력이잖아요. 헌법을 파괴한 사람을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해서 헌법을 유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 보게 되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이제 한덕수에 의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특위가 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 사실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헌법소원도 이미 가능한 요건은 갖춰져 있어서 네. 모 변호사가 이미 헌법소원을 요청을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제 탄핵 심판의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어떤 직무 정지를 위해서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지금 탄핵 심판 요건 소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든 또는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방법이든 이게 꼭 하나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럼요. 동시다발적으로 네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의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권한쟁의를 걸었죠. 어젠가요? 오늘자로 네네, 걸은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철회하지 않게 되면은 탄핵 소추를 의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저는 좀 보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수처 검사 임명은 7개월째 미뤄오고 있거든요. 반년째 11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 수사를 거의 방해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래도 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만 항상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떨칠 수 있게끔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위들을 보여왔던 지금까지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작태. 네.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법은 동일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탄핵 선고를 미루려고 했던 그때 수법과 동일하게 어찌 보면 이 공수처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공수처가 가진 조직의 비대성을 줄이고 또 공수처가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공수처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다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최대한 미루고 네. 이제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않게끔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인데 7개월째 이제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그 공수처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것 또한 내란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거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검 현판에 걸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검찰은 지금껏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 굉장히 오만한 인식을 갖고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권한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라는 네. 판단에 공수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그 칼끝이 자신들의 턱 밑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 심리도 네.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작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오명하에서 이뤄졌던 이 검찰 주도의 권력의 어떤 움직임들이 네. 여전히 지금 이 공수처가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금 향후에 있을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과 김건희 등의 수사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수사의 속도에 제대로 불이 붙지 않는 이유도 같은 연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계속 한덕수 네가 뭔데 한덕수 재탄핵 가능 한덕수 탄핵해 주세요라는 네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내란 세력이 무슨 지명이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소장님과 위원장님 오늘 MTV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지나서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정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들을 동시에 들고 이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약간 조울증 환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MTV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소장님. 저는 뭐 이제 그 나오면서도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이 없는 패널 구성이었기 때문에 네. 한 편이 나왔는데 네, 네. 역시나 이제 말씀 잘하시는 두 분과 같이 하면서 MTV 첫 방송이었지만 손쉽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여기서 좀 풀릴 수가 맞아요.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금 여유되면 벚꽃이 피고 뭐하고 하지만 저 그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지금. 네. 근데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서는 만개한 벚꽃을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듯한 아주 편안한 마음을 좀 갖고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편 이런 데 나가서 좀 하셨나 봐요. 그죠?
그런가요? 네, 뭐 종종 한번 나가긴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몇 번 나가서 했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진행자까지 전부 다 국힘 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이제. 1대 한 4로 싸우는 느낌입니다. 아니어도 최근에 이제 국회 방송에 계속 출연하면서 이제 네. 국민의힘 패널과 할 때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탄핵하는 그 날, 선고 나는 그 날 이제 국힘 쪽 패널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4대4 너무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일까? 저 진짜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저렇게 얘기해야 돼서 얘기하는 건가?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뭔가의 좀 요건이 슬픔이 있나? 슬픔이 있나? 글쎄요.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든 길고 긴 매서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여기저기 내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가끔씩 따사로운 햇살 밑에서 벚꽃도 보시면서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6월 3일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54일 남았거든요. 네. 그때까지 다 함께 응원하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1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 포기하지 않는다. 204표, 부 85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지.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빠져라 기다렸어. 솔직히 나보다도 네가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믿어. 오늘을 위해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 세력 규탄한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100일 후에도 내년에도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 오직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린 일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일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민주주의를 헌정 질서를 복원한 일이라 믿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함께 꼭 만듭시다, 여러분.